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작권의 진화, 동굴벽화에서 알고리즘까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될 세명대학교 미디어 콘텐츠 창작학과의 김기태 교수라고 합니다. 사실 저작권의 개념이 현대에 와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접하고 있고 또 활용하고 있는 바로 매체라는 것의 진화와 매우 관계가 깊습니다. 오늘 저는 주로 이 매체가 우리 인류 역사와 함께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그것이 저작권 제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저작권 관련 문제는 매우 다양한데도 평소에는 이것을 인지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특별히 자기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저작권 제도와 맞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저작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쓰는 표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표절은 사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깊이 녹아 있습니다. 예컨대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학습을 하고 그것을 복습하고 또 그것을 과제 형식으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표절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요. 일반 사회인들도 회사를 다니면서 각종 기획 보고서를 작성한다거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 표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표절의 개념이 자칫 잘못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법적 개념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얽히고 설키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체를 활용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최초의 인류가 남긴 흔적으로서의 매체라고 보이는 동굴벽화에서부터 요사이 우리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얻고 있고 동시에 또 문제시되고 있는 이른바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영역이죠. 인공지능, AI에 이르기까지 이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이제 노정되어 왔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 저작권의 진화라는 책 속의 목차를 보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방향이 드러납니다. 모두 5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저는 제1장을 창작, 인간 고유 능력의 발현이라는 부제로 동굴벽화와 필사시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장에서는 이제 인쇄술이 낳은 저작권의 씨앗, 이런 이제 부제로 대량복제 시대가 열린 그 시대를 조망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사진, 영화, 디지털과 저작권의 만남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대중매체 시대와 저작권이 어떤 관계를 맺게 됐는지 또 살펴보고 있지요. 그리고 창작자와 저작권의 행방, 이런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연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이 법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창작에 대한 법적 한계,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윤리적 책임, 이런 것들을 법과 윤리라는 장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 형식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글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책상은 책상이듯이 저작권은 저작권입니다. 제가 여기서 책상은 책상이듯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제가 창작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페터 빅셀이라는 작가의 책상은 책상이다 라는 소설의 제목입니다. 이것을 차용한 건데요. 이 소설은요, 좀 철학적인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만 매우 재밌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올린 단어가 바로 저작권이었어요. 이 작가는 이 작품 속에서 어떤 외로운 남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는데요. 살아가는 게 매우 무료한 이 남자는요,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물들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책상과 의자가 있다면 책상을 의자로 부르고 의자를 책상으로 부르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막 바꾸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재미있는 환경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에 이 사람의 그 잘못된 언어 체계 때문에 오히려 더 주의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는 바람에 결국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만다는 어떻게 보면 서글픈 얘기가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저작권은 저작권입니다. 즉 책상이란 단어를 저작권이란 단어로 바꿔봤더니 어쩌면 이렇게 딱 들어봤는지 모르겠다는 스스로의 어떤 뭐랄까 통찰을 느꼈다고 할까요? 즉 저작권은 저작권이다. 매우 당연한 표현 같습니다만 우리 주변에서는요, 이 저작권을 저작권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느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작권에 대해서도 그래요.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용서해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은 잘못되지 않았어. 이게 무슨 저작권 침해야? 이것도 창작물이라고. 등등 내 남의 창작물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을 비롯해서 나아가 그런 것들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고도 자기한테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즉 저작권의 개념을 호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거듭 강조합니다만 저작권은요, 저작권이에요. 다른 말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시작하는 글을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부치에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만은 장면과 배우라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특별 코너를 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모두 10가지 장면을 제시하고 그 장면의 배우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면과 배우의 첫 번째는요, 인류 커뮤니케이션의 시작과 창의성의 발로라는 주제로 바로 동굴벽화, 그 다음에 암각화 이런 것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선사시대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원시사회. 자, 선사시대라는 건 뭡니까? 역사 이전 시대, 즉 기록이 없는 시대를 말합니다. 수렵과 채집 활동을 통해서 목숨을 연명하던 이 시기. 그런데 놀랍게도 알타미라, 라스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바로 동굴벽화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에 벽화가 있다. 그림도요, 매우 정교해요. 자, 그래서 장면과 배우 첫 번째로 이제 2개의 사진 이미지를 올려놨는데요. 2개를 보면 하나는 동굴벽화고요, 하나는 절벽에, 거대한 절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제가 여기서 의문을 가진 것은 무엇이냐면 먹고 살기 힘든 시기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림이라는 장르가 존재할 수 있었겠느냐, 즉 예술이라는 장르가 가능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저 동굴벽화를 자세히 보면은요, 해 그림도 있고요, 달 그림도 있고요, 또 어떤 짐승의 그림도 있고 사람도 나오고 표현이 매우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지 않고요. 자, 이런 것들을 남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 후손들만큼은 우리처럼 힘들게 사냥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보고 어떻게 해라? 사냥 준비를 단단히 해라. 아마 이런 일종의 조상으로서의 그 당대를 살아가는 원신일망정 자기 종족들을 위한 어떤 사인, 이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해서 비로소 우리 인류에게는 창작이란 DNA가 발현하기 시작했다. 그것의 이제 구체적인 결과물이 원시 시대에 이제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고 현재 남아 있는 이러한 벽화 유형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약육강식이 난무하던 원시 시대였는데 그런 시기에 예술 활동이라니요라는 이제 의문 부호로서 이 장면과 배우 첫 번째 얘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술 활동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생각은 우리 시청자들과 독자들의 몫이라는 그런 여운을 이제 남겨놓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면과 배우 두 번째. 여기서는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저거 내가 어디서 봤어 라고 이해하실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른바 죽간이라는 겁니다. 죽간을 자세히 보시면 한자로 뭐라고 써 있냐면 오른쪽부터 논어. 자, 이 논어는 자왈하기시습지 불력여로 유붕자원방내 불력낙호 인부지불온 불력군자호 이런 말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학이편이라고 합니다. 학이편.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학이나 습을 가르쳐주는 논어라는 이 매우 중요한 어록이 처음에 지금 우리가 보는
책처럼 나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미지처럼 죽간, 즉 대나무를 쪼개서 거기에다가 붓으로 먹을 발라 쓴 글씨, 이걸로부터 촉발이 됐어요. 왜? 그 시기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저 모습을 본뜬 것이 바로 한자로 책이에요. 책이라는 글자가 바로 저 죽간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저것을 쭉 펼쳐가면서 읽는 거예요. 읽다가 다 읽고 나면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둘둘 말아서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을 했어요. 바로 저 두루마리 하나가 뭐냐? 권이에요. 지금 책의 단위가 한 권, 두 권, 권이잖아요. 이 권자가 바로 두루마리 권자입니다. 이 책의 유래를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 죽간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죽간이 곧 책이다. 지금 우리가 책 그러면 종이책, 전자책 이것만 연상을 하지만 원래는 바로 이 죽간에서 시작이 됐다. 자, 그런데 왜 이름을 안 바꿨을까요? 저때 대나무에다가 쓰여진 것을 책이라고 했는데 왜 종이에 인쇄한 것을 그대로 책이라고 할까요? 또 디지털화된 전자매체에 담긴 것도 왜 책이라고 할까요? 바로 매체, 그릇, 겉모습 이것은 변할망정 무엇은 변하지 않는다? 책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우리 인류의 숭고한 정신이 바로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비로소 문자가 이러한 매체와 만나면서 죽간이 이제 동양권을 섭렵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기록이 집적되면서 이제 서서히 어떤 의식이 생길까요? 바로 오늘의 주제인 저작권 의식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저는요, 전기수라는 이제 역사 속의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세 번째 장면과 배후에서는 지금 여기 이미지가 있습니다만은 담벼락에 어떤 사람이 서서 뭔가를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이른바 전기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책이 있으면 뭐예요? 그거를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근대 시기에는 문맹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저런 책들은 한자로 되어 있다면 우리 서민들이 아예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건 한글 소설이에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책을 사서 읽으면 됐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읽을 수가 없으니까 듣기라도 해야 되겠죠. 바로 이 틈새 시장을 노리고 등장한 직업인이 바로 전기수입니다. 직업적인 이야기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 민화 속에도 등장을 해요. 자, 이것은 김홍도의 그림인데요. 후대 사가들이 담배 썰기라는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물론 저기서 담배를 썰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여요. 옆에선 구경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담배 써는 걸 구경하는 게 아니고요. 책을 열심히 부채질하면서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전기수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책을 줄줄이 읽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외우다시피 저것을 읽고 반복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현을 해야 되겠죠. 맛깔스럽게. 저는 이 전기수를 어떤 점에서 이제 주목을 했냐면 저작권이라기보다는 표절이라는 개념에서 주목을 한 겁니다. 저분들이 가져다 쓴 수많은 텍스트들. 자, 이것은 과연 이용 허락을 받고 한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재밌는 이야기거리면 무조건 다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재미있게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빨려들죠. 모여 앉아가지고 숨소리 하나 안 들립니다.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봉사와 심황후가 청이가 만나는 대목에서 갑자기 진도를 안 나가고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머니에서 엽전이라도 한 푼씩 꺼내서 이야기꾼 앞에 던져줘야 이야기를 계속해서 거기서 듣고 있는 청중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이런 전법을 구사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전기수가 하고 있는 표절 행위, 이게 마냥 나쁜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작권법에서도 일부는 그래서 표절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현행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즉 이런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누군가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뭐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목적으로 누군가의 글을 막 베껴 쓰는 거 저작권 침해 아니다. 그럼 전기수는 상업적인 행위로 저러잖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엽전 몇 푼 벌어들인 것보다는요, 문맹인들에게 그 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준 공로가, 즉 공익성이 훨씬 더 크다. 현행 저작권법에도 뭐가 있습니까? 공정이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페어 유즈. 자, 이런 점에서 저는 무조건 이런 표절은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이것이 이제 좀 더 대량화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작권 침해로 연결이 될 때,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수가 있던 이 장명과 배우 세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이렇게 저작권의 문제와 표절의 문제가 법적인 개념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혼재했던 시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출판 특허 제도와 카피라이트의 등장이라는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요. 지금 이 이미지는 뭐냐면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이제 스톰이라는 제목의 이제 영화인데요. 중세 카톨릭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무렵에 이제 마틴 루터라는 개혁 신학자가 등장을 했죠. 이제 독일이 무대입니다만은, 자, 그 무렵에 또 이 마틴 루터의 개혁 신학이 이제 종교 혁명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입니다. 만약에 그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활판 인쇄술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 마틴 루터의 개혁은, 즉 종교혁명은 성공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톰이라는 어린 친구가, 이제 아버지가 인쇄공인데요. 자, 거기서 이 마틴 루터의 일종의 경문을 인쇄하기 위해서 인쇄판을 만들어요. 이제 이 영화에도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만 성직자들이 뭘 팔아먹었냐면 면죄부라는 걸 팔아먹습니다. 면죄부도 아이러니하게 인쇄물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활용을 해서 이 한 장짜리 천당행 티켓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사면, 비싼 돈을 주고 사면 어떻게 한다? 바로 천당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 신도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하면 잘 아시죠? 여자 같으면 마녀로 몰아서 막 화형을 시키고 하던 아주 무서운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틴 루터의 이 메시지를 인쇄를 한다? 목숨 내놓고 해야 되죠? 근데 이것이 이제 정보가 새가지고요, 관원들이 급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스톰이, 이 인쇄공의 아들이, 어린 아들이 그 인쇄판을 빼내가지고 도망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결국엔 이제 성공을 해서 사형 위기에 놓였던 아버지도 구하고 이제 새로운 인쇄소를 차려서 번성한다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만, 중요한 건 그 해피엔딩이 아니고 그 인쇄물 하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인쇄물이 당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때 비로소 활판 인쇄술이 등장함으로써 매스 미디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매스, 대량이죠. 오늘날은 대중이라는 뜻도 쓰입니다만은 대량. 그러니까 대량 복제의 시대가 열렸다. 이 인쇄술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출판 특허 제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자, 그때 당시에 저작권 개념도 없고, 그죠? 표절 개념도 없다 보니까 A라는 인쇄소에서, 그때 당시 인쇄소가 곧 출판사입니다. 자, 인쇄소에서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인쇄를 했어요.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옆 동네의 B라는 인쇄소가 그거 한 권 사다가 똑같이 조판해서 똑같이 책을 내요. 그러니까 100부 팔리던 책이 갑자기 50%뚝 떨어지죠. 그랬더니 옆 동네의 C라는 인쇄소가 또 똑같은 책을 냅니다. 자, 이렇게 자멸의 길을 스스로들 열고 있으니 이 인쇄소가 어떻게 됐겠어요? 뭔가 자각을 하겠죠.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던 왕에게 거꾸로 우리 좀 특별히 허가를 내려주세요. 니네만 출판해 라는 좀 특허를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보기에, 나라별로, 유럽의 나라별로 왕들이 있었잖아요. 영주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꼭 먹고 알먹기야. 우선 특허는 그냥 주나요? 특허세, 세금을 받겠죠. 그 다음에 특허를 주기 위해서 뭘 합니까? 원고를 봐야죠. 원고 검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저작권의 시초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인쇄술 때문에 왕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종교혁명이 성공을 해서 이제 개신교가 나타나기 시작하듯이 프랑스를 기점으로 해서 시민혁명이 성공을 해요. 자, 시민혁명이 성공한 배경에 인쇄술이 있다. 즉, 그동안 모든 민중들은 자기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 아버지가 노예면 나도 노예구나. 그죠?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나도 왕이 되겠구나. 그죠? 뭐 선천적으로 어떤 권리를 부여받은 것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 개혁 철학자들이 등장하고, 그죠?
계몽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은 평등하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인권과 노예의 인권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천부인권설이 등장을 하죠. 태어나는 순간 사람은 만민은 평등하다. 이런 사상이 뭘로 가능했겠어요? 바로 책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혁명이 성공하니까 왕은 사라진 것이고, 그죠? 공화정이 시작되고, 자 이렇게 됨으로써 왕의 권위가 쇠퇴하니 이 돈 벌기 위해서 책 내는 사람들이 특허 달라고 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자, 그래서 비로소 그때 내세우기 시작한 게 뭐냐면 어서, 즉 저작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 버니까 그렇다고 쳐. 근데 이 사람들은 뭐야? 이 사람들은 열심히 창작을 해서 소설을 냈는데, 시를 썼는데, 이거를 막 저렇게 베껴 먹으면 되겠어요? 이 작가들한테 라이선스를 받은 우리한테 뭘 달라는 거예요? 독점 출판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물론 그것의 원인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작가한테서 시작된다는 거죠. 이래서 비로소 1709년에 영국을 통치하던 앤 여왕이라는 분이 매우 짧게 살다 갔는데, 이 앤 여왕이 역사에 길이 남았어요. 바로 앤 여왕법이라는 걸 공포를 하는데, 전 세계 최초의 성문 저작권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앤 여왕법이라고 하고, 여기서 처음으로 카피라이트라는 용어를 썼어요. 카피라이트. 그러니까 카피라이트는 오늘날의 저작권이란 개념이 아니었고, 그 시대에는 말 그대로 카피할 수 있는 권리, 즉 출판권이란 뜻이에요. 출판권. 그때는 출판만이 유일한 복제 수단이었어요. 대량 복제 수단. 그러니까 뭐 오늘날처럼 디지털화, 녹화, 그죠? 녹음 이런 건 생각할 수 없던 시절이니까 카피라이트라는 용어만으로도 충분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카피라이트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자, 출판 특허 시대가 없었더라면 카피라이트 시대가 열리지 않았겠죠.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게 네 번째 장면과 배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장면과 배우에는요, 저 인물을 아실까요? 아까 프랑스 혁명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를 배경으로 쓴 소설이 있죠. 레미제라블이라는 아주 걸출한 세계적인 명작이 있는데요. 그 명작의 작가인 빅토르 위고입니다. 이분을 왜 여기에 등장을 시켰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8세기에 카피라이트 로우, 저작권법이 등장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내법이에요. 이게 무슨 한계가 있냐면, 독일어권 국가가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프랑스어권도 많습니다. 영어권 뭐 더 말할 나위 없죠. 이렇게 같은 언어를 쓰는 나라들이 여러 개가 있음에도 저작권법은 국내법이다 보니까 국경을 벗어나면 소용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예술인들을 이끌고 있던, 국제 작가 동맹을 이끌고 있던 이 빅토르 위고가 각 나라 대표들을 스위스의 베른이라는 곳에 소집을 해요. 저작권이라는 우산을 펼칩시다. 그리고 그 안에 다 들어오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동맹하기로 협약을 맺은 국가끼리는 어떻게 하자? 국경과 관계없이 저작권을 보호하자라는 국제협약을 제창하는 거예요. 왜 스위스의 베른이었냐면, 그 베른은 뭐 우리가 공부할 때도 배웠습니다만 중립국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모여서 회의하기에 좋은 그런 곳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모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10개국이 처음으로 모여서 이른바 베른 협약을 결성하는 것. 이름으로써 오늘날 쉽게 말하면 국제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처음 시작됐다. 빅토르 위고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섯 번째 장면과 배우, 동양에서 자리 잡은 저작권 인식인데요. 자, 여기에 이제 일본인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외교관이었습니다. 외교관 출신으로 이제 늙음하게 귀국해서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개혁을 진두지휘했는데요. 이분이 처음으로 카피라이트라는 서양말을 동양말로 바꾼 사람이에요. 번역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외국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상한 단어가 있더라. 그게 뭐냐면 카피라이트더라.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그냥 이것을 직역을 했어요. 직역을 해서 카피라이트. 그래서 출판 특권, 줄여서 판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판권. 그것과 관련된 법률이 생겼을 때 명칭도 판권법이었어요. 일본에서.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후쿠자와 유키치가 바로 수정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훨씬 더 넓죠. 그러니까 앞서 살폈던 빅토르 위고의 베른 협약에서는 이제 저작권 개념이
뭘로 확장이 되냐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큰 개념으로 확장이 돼요. 자, 그 배경에 뭐가 있었을까요? 원래 N여왕법의 카피라이트는 글 쓰는 작가들만을 보호하는 법률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별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화가법이 생기고요. 조각가들이 요구하니까 조각가법이 생기고요. 작곡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음악가법이 생기고, 이렇게 예술별로, 장르별로 법률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졌었는데 베른 협약에서 이것이 다 합쳐지는 거예요. 야, 예술에 무슨 차이가 있냐? 글이건 그림이건, 그죠? 다 하나다. 그래가지고 카피라이트라는 용어 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생겼듯이 후쿠자와 유키치는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이라는 용어로 바뀌는데, 일본에서 문제는 판권은 이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제창을 했는데 저작권이란 말은 누가 처음 썼는지 제가 정말 열심히 찾아봤습니다만은 못 찾았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장면과 배우인데요. 자, 7번째 장면. 여기에 지금 검정 짧은 꼬리 원숭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침팬지 계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래는 코끼리가 있고요. 위에 있는 원숭이는 나중에 이제 나루토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만, 이 나루토는요, 유명한 사진 작가가 이제 여기 데이비드 슬레이터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밀림 지역을 여행하면서요, 사진을 찍어요. 바로 이 원숭이의 생태를 촬영을 했겠죠. 그런데 원숭이도 영장류입니다. 똑똑하죠? 이 작가가 카메라 사진을 찍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카메라를 뺏어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 버리죠. 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겨우 이 카메라를 되찾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안에 여기 있는 지금 이 이미지가 바로 그건데요. 말 그대로 자기가 직접 찍은 사진, 이게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찍었어요? 원숭이가. 그죠?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너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셀카 찍은 거하고 유사하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 작가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 많은 언론들이요, 이 작가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진을, SNS에 올라간 사진을 무단으로 마구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 사진은요, 원숭이가 찍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를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사상의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누가 들고 일어났냐면 동물보호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 법이 어딨냐? 이 원숭이에게도 권리를 다오. 근데 법률적 근거가 없죠. 그게 없어서 그냥 끝날 일이었지만 동물보호단체의 입기 세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타협을 이루게 됐냐면, 이렇게 해서 이 사진을 쓰게 되면 저작권료가 아닌 동물보호기금을 내는 조건으로 이제 이 사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허용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밑에 있는 코끼리 그림은요, 잘 보세요. 이것은 합성 이미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저 코끼리가 저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요, 저는 저 그림이 놀라운 게 아니에요. 저 코끼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저것은 인간들의 무모함, 인간들의 잔인함이 그대로 녹아있는 이미지입니다. 저 코끼리가 코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엄청난 고통을 가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서 저것은 동물 학대 행위로서 지금은 저런 행위가 근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다 차치하고, 저렇게 동물들도 어떤 인간의 예술 행위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저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작자와 창작성의 요건이라는 제목을 달고 7번째 장면과 배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8번째 장면과 배우는요, 바로 AI입니다. 인공지능.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이죠. 2016년.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바둑기사, 컴퓨터와 이제 대국을 둬요. 이른바 알파고라고 알려져 있죠. 이때 저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이세돌 구단이 100%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판판이 이 알파고한테 지고 말았어요.
그래도 그나마 한 판은 이겼습니다만 중국이나 일본의 고수들은 알파고한테 다 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무너진 거죠. 이 알파고의 알고리즘, 이것이 뭐였냐면 이른바 학습이라는 말로서 표현이 됐어요. 즉, 이 알파고가 뭐를 학습했다는 겁니까?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대국의 기보라고 하죠. 한 수 한 수 두었던 그 모습을 다 학습을 해서 인간과의 대국에서 이겨버렸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그 즈음에 일본에서 또 일어나요. 위에 있는 이미지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의 한 대학 연구소에서 이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무엇을 학습시키냐면 많은 단편 소설들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소설 한 편을 써서 그때 당시에 유명한 이제 신인상 공모전에 응모를 했어요. 마치 사람이 쓴 것처럼 이제 가장을 해서. 그런데 이것이 예선을 통과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본심에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것을 학습을 했을 것이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생산해내겠죠. AI 등장과 창작성의 기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요, 법적으로 아무리 정비를 해도 이러한 것을 막아낼 수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윤리적인 덕목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AI가 만든 것을 마치 인간인 내가 만든 것처럼 가장을 해서, 지금 표절이 이제 만연하는 것처럼 가장을 해서 내가 쓴 거라고 우긴다면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좀 난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걸 인식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우리의 관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윤리적인 덕목이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렇듯이 이 AI를 활용하는 기준도 그렇게 윤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마땅하지 법적으로 접근해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는 창작성의 기준이 애매해졌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9번째 장면과 배우인데요. 여기서는요, 공정이용, 서두에 말씀드렸던 페어 유즈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로렌스 레식이라는 분의 이미지를 올려놨는데요. 이분은 CCL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CCL은 아시다시피 우리 인터넷상에서요, 어떤 저작물을 표기할 때 일일이 라이선스를 주기가 어려우니까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런 용도로는 써도 되고 이런 용도로는 쓰면 안 됩니다라고 저작권자가 미리 표기해 놓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CC코리아가 있어서 이것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걸 창시한 분인데 엉뚱하게 이제 저작권 침해로 이제 피소된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와서 CCL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수의 어떤 공연 장면을 갖다 썼는데 이것을 문제 삼아서 이제 저작권 침해 운운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로렌스 레식은 그 뮤직비디오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에요. CCL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고 공정이용은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보다는 이제는 어떤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냐면 권리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즉 권리의 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자기 권리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죠.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있나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모든 말씀도 제가 다 창작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죠. 저보다 먼저 연구하고, 그죠? 저보다 먼저 어떤 이론을 제시하고, 저보다 먼저 법률을 적용했던 수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해서 지금 제 걸로 소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공정이용도 남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되 내 주장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인용, 쿼테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과 유사하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정이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뭐냐? 상업적이냐 아니냐. 두 번째, 그 해당 권리자의 시장 수요를 해치느냐 해치지 않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만 아니라면 공정이용의 범위는 좀 넓어져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앞서서는 이제 알파고를 통해서 창작성의 기준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저작권 보호의 경계와 관련된
AI,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지금 마지막 10번째 장면과 배우에서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는요, AI가 만든 겁니다.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새벽의 자리야라는 이제 만화의 한 컷인데요. 텍스트는, 이야기는, 스토리는 인간이 작성을 했지만 만화, 그림은 AI가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국 저작권청에 이제 저작권 등록을 신청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미국 저작권청에서 이것을 등록을 받아들였어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크리스 카시타노와라는 이 작가가요, 자랑 삼아 자기 SNS에다 내가 AI로 그린 만화가 저작권 등록이 됐어 라고 떠벌렸어요. 그 순간 이 미국 저작권청에서 그 사실을 알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작권 등록을 취소시켜버린 거죠. 이럼으로써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논의가 촉발이 됐습니다. 자, 이것이 2022년의 일이니까요, 최근의 일이라고 봐도 좋겠지만 디지털 기술이 발전 양상으로 보면 2022년이면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고도의 이제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미국 법원에서 판시한 사항의 요체는 또 다시 재판이 일어나고 막 그랬습니다. 결론은 뭐냐? 어떤 저작물을 생성해 달라고 인간이 요구를 하잖아요, AI한테. 그때 거기 프롬프트 상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만약에 창의적이라면 그 부분은 인정하겠다. 그래서 이 만화에서 대본, 스토리에는 저작권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림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둘러싼 저작권 보호의 경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걸로 보이고, 현행 전 세계 저작권법에서는 어쨌든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고요. 아마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다만 그 경계를 어디까지도 놓을 것이냐, 즉 인간이 기여한 부분이 어디까지고 AI가 기여한 부분이 어디까지냐라는 것을 가르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이 논의는 별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우선 그 설치 미술과 관련해서 살펴봐야 될 이제 저작권법 조항이 뭐냐면 영상 저작물에 관한 특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물을, 아까 이제 뮤직비디오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영상물을 만들 때에는 한 사람이 단독으로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촬영하는 사람도 있고, 편집하는 사람도 있고, 의상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무대 디자인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대본 쓰는 사람도 있고, 작사 작곡하는 사람도 있고, 배경음악 만드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연출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예를 들어서 출연자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저작권자로 본다면 말 그대로 배가 산으로 가겠죠. 그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그 많은 사람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래서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영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영상 제작자를 권리자로 봐요. 그걸 제작하기 위해서 자본을 댄 사람. 다만 거기에 참여한 스태프들은 다 저작 인접권자로서 별도로 보호를 합니다. 자, 지금 설치미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영상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리가 적용이 되든가, 아니면, 근데 그건 저작권법에 없어요. 미술에 관해서는 계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계약. 지금 말씀하신 건 관행이지 설치 미술을 지휘 감독한 사람한테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공동 저작물의 개념이 더 맞다고 봐요. 공동 저작물은 두 사람 이상이 참여해서 만든 저작물인데요,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공동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설치 미술을 하는 분이 직접 그것을 설치하고 만드는 사람한테 여기는 왼쪽에 한 3cm 정도만 나오게 해주시고 저기는 뒤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기는 빨간색으로 칠해 주시고 여기는 파랗게 해주세요, 이건 아이디어잖아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걸 실제로 설치한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만약에 그걸 설치하신 분이 나는 창의력까지는 없어, 시키는 대로만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설치 미술계 관행이 이러니까 이대로 따를래,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품을 만드는 당시에 그 작가랑 협의를 하기를, 나는 당신과 똑같은 작가의 반열에 서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 저작물로 해줘 라고 했다면,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공동 저작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 저작물에 관한 법리는 뭐냐? 공동 저작물은 공동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 저작권.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냥 조수로서 만족할래 할 거냐. 그거는 바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AI 생성물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거는 뭐가 선행이 돼야 되냐면 자, AI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권리에는 뭐가 따릅니까?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지금 모든 그 데이터는 학습을 해서 나오는 건데 학습을 얘가 잘못해가지고 남의 것을 가져다 쓴 것이 나타났어요. 실제로 지금 많이 그런 일이 생겨요. 또 오류, 환각이라고 하죠. 자, 이것도 지금 대단히 많아요.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프롬프터가 질 거냐? 엔지니어가 질 거냐? 프로그래머가 질 거냐? 지금 이거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제가 볼 땐 이것이 법제화 된다면 이제 저작물로 인정되는 추세로 간다면 제일 먼저 그 문제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제가 프롬프트를 했어요. 책임진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기가 만든 거라면 알겠죠. 내가 침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지금 하고 있어요. 과연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 예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논란이 생기고 있는 와중에도 내가 프롬프트 했으니까 나한테 저작권을 줘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생성물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죠. 저는 권리와 책임을 다 부과받을 수 있는 사람이 권리자가 되는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이다. 이걸로 대답에 가름하겠습니다.